오늘은 사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에서 중단원 사, 외란, 호란의 발발과 영향, 그 중에서도 호란과 북벌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5쪽부터 137쪽을 펴면 됩니다. 네, 호란과 북벌 운동을 보기 전에 이제 외란 이후 조선의 임금이 된 광해군이 전후에 여러 가지 복구 사업을 추진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광해군의 전후 복구 사업을 먼저 보면요. 이제 이게 외란의 전쟁터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토지가 황폐해야 되고, 재정이 악화됐다라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토지를 다시 농경지로 쓸 수 있게 개간을 하고, 토지 대장과 호적을 정리하면서 세금을 더 충분히 거둘 수 있게 만들어서 국가 재정을 증대시킵니다. 또한 군사를 훈련해 국방력을 강화하였고, 동의보감이라는 허준의 의서가 있죠. 의학서죠. 그 동의보감을 간행해서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임금이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또한 광해군은 명나라에서 청나라, 즉 후금으로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 틈을 타서 적절하게 그 가운데서 저울질을 할 수 있는 중립외교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만주 지역에서 세력이 커진 후금과 명이 대립하자 두 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추진한 광해군은 명나라가 후금을 공격하기 위해 조선의 원군을 요청했을 때 마지못해 군사를 파견하긴 하지만 그 군사의 우두머리였던 강홍립에게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하면서 후금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명나라보다 점점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후금의 침략을 조선이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명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강조하는 서인 정권 입장에서는 광해군의 이런 그 정책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겠죠. 중립외교가. 그래서 명에 대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서인이 광해군에 반발할 때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광해군의 중립외교 뿐만이 아니라 광해군이 그 당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모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제거하는 폐모살제 사건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실로 광해군은 유교 윤리를 저버린 못된 사람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인조라는 임금을 새로 옹립시키는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걸 인조반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되 서인이 중심이 되는 정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인들은 친명배금 정책, 즉 중립외교와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친명배금은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 후금을 배척한다라는 뜻입니다. 후금이 명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조선과 명의 관계를 단절하고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우리는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1627년의 일인데요. 후금의 군대가 황해도까지 쳐들어오자 인조가 강화도로 피란을 가게 됐고 명과의 전쟁으로 마침 오래 싸울 수 없었던 후금조차도 이제 너무 깊숙하게 이 조선에 군대를 보내는 건 조금 무리수가 따른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선과 간단하게 형제관계를 맺고 군사를 철수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형제관계 할 때 형은 후금이고 아우는 우리 조선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워서 알겠지만 여진족들은 우리로부터 이제 곡식이나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같은 걸 받아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종족이었는데 이렇게 강성해질 때는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적들이 고려시대 때도 있고 이번에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형제관계가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치욕스러운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병자호란이었는데요. 후금이 이제 명가와의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굉장히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국호를 청나라, 중국 본토를 차지하면 보통 이제 외부 민족도 나라 이름을 한 글자, 중국식으로 한 글자로 바꿨죠. 이때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꿨었습니다.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군신 관계는 이제 원래 명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 약간 그런 것처럼 좀 임금이 이제 후금이 되고, 그러니까 청이 되고 신하가 우리나라가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신 관계를 요구하자
이제 조선 내부에서도 지배층끼리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어서 대립하게 됩니다. 척화파는 화해를 배척하는 파, 주화파는 일단은 화해를 하고 후위를 도모하자 이러는 파였는데요. 척화파가 우세를 점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는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정묘호란을 겪었던 청나라가 미리 그 길을 차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양의 남쪽, 동남쪽에 있는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항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가 정말 추운 한겨울이었거든요. 식량도 부족하고 추위도 너무 가혹하고 그래서 항전을 열심히 했으나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인조가 굴욕적인 항복, 삼전도라는 오늘날의 롯데월드 쪽에 있는 그 잠실 땅 쪽에서 굉장히 굴욕적이고 치욕스럽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309고두 네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이제 청나라에 들리게끔 크게 찌어라 인조가 이렇게 하는 요청이었거든요. 그리고 소현세자 당시에 이제 인조의 아들로서 세자였던 소현세자 그리고 그 소현세자의 동생이었던 복림대군 그리고 척화를 주장했던 신하 백성들이 청으로 끌려가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청과의 전쟁을 겪었던 지배층 입장에서는 우리가 빨리 힘을 모아서 이제 청나라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북벌이라고 합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오랑캐로 여기던 청의 패배에 군신관계를 맺은 것에 큰 충격을 받았던 지배층이 청에 대한 수치를 싣고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이론이 바로 북벌론인데요. 이 북벌론의 선두주자는 사실 효종이었습니다. 효종은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것처럼 우리가 치욕스럽게 항복을 한 다음에 청나라로 끌려갔던 사람 중 하나였죠. 이 효종이 북벌을 적극 추진하면서 성곽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듭된 흉년과 재해로 인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사실 이때 청나라는 너무나도 강성했던 때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엔 북벌의 움직임이 사실상 중단되게 되고요. 이 북벌과는 반대로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북학이라는 이론으로도 나중엔 정립이 되거든요. 그 북학과 관련된 사절단이 있는데 바로 그게 연행사입니다. 청이 수도를 오늘날의 수도죠. 베이징, 연경으로 옮긴 뒤 연경으로 행했던 사절단이라고 해서 연행사라고 하는데요. 연행사를 통해 청의 문물과 서학이 조선에 전래되었고 소현세자는 청에 머무르는 동안 청의 발달한 과학과 문화를 접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청나라에 있었던 아담 샬이라는 외국인을 통해서 서학, 서양의 학문과 관련된 서적, 자명종, 망원경 등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게 호란의 과정인데요. 1627년에는 강화도로 피란을 갈 수 있었지만 1636년에는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남한산성으로 가서 항전을 하게 됩니다. 이 화살표 루트를 보면 정묘호란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냥 개성 정도까지만 들어왔던 후금의 군대와는 달리 1636년 청나라의 군대는 이렇게 내부까지 한양 근처까지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란과 마찬가지로 호란 때도 이렇게 의병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알아두면 외란과 호란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호란 때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료 중에 좀 골라보면 바로 척화론과 주화론입니다. 척화론은 여기에 윤집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척화론이 나와 있는데 사실 영화 남한산성에서 볼 수 있듯이 척화론의 이제 중심 주장자는 김상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남한산성에 나오는 것처럼 이병헌 역할이었던 최명길이 주화파의 대표자였죠. 척화론은 화해를 배척하자라는 겁니다. 화의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오늘날과 같이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 있어서 곧 부모요. 오랑캐는 우리에 있어서 부모의 원수입니다. 여기 중국은 명나라를 말하는 거겠고 여기 오랑캐는 후금을 말하는 거겠죠.
청을 말하는 거겠죠.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서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 화해를 배척하는 내용이고요. 주화론은 뭐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자라는 입장이 아니라 일단은 급한 불은 꺼야 된다. 그리고 나서 후일을 도모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화친을 맺어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을을 지켜 망하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이것은 신하가 절개를 지키는 데 쓰는 말입니다.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경망하게 큰 소리를 쳐서 청나라의 노여움을 도발해서 마침내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일단은 그들을 도발하지 말자. 그들을 자극하지 말자. 이런 입장을 주장한 게 바로 주화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